역사를 가장 역사답게 가르친다고 자부하는 강사계의 짐캐리, 황캐리, 황현필 선생 나왔습니다. 그리고 저와 함께 진행해줄 블링블링 고막여친 조연아 아나운서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두 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황현필 선생님 한 달 만에 뵙는데 잘 지내셨어요? 아유, 걱정해 주신 덕분에 잘 지냈습니다. 네. 예. 우리 또 네. 2984번님께서 이런 질문을 주셨어요. 황쌤은 대본도 없이 어떻게 그렇게 강의를 해주세요? 원래부터 기억력이 좋으셨나요? 라는 질문이었는데요. 제가 숫자나 이런 거에는 약한데 어떤 역사적 인물, 좀 훌륭하신 분 이름이라든지 이 인물은 좀 그런데라는 분의 이름을 딱 들으면 네. 이렇게 좀 이렇게 각인이 되는 약간 좀 그렇구나. 제가 관심이 그만큼 있기 때문에 그렇지 네네. 않나 역시 생각해 선생, 봅니다. 역사 선생님이다. 그러니까 또 이거 먹고 살라고 그만큼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 6638님께서 반갑습니다. 황 선생님, 잠자기 전에 늘 역사 공부를 덕분에 잘하고 있고요. 강의를 할 때 흥분할 때는 나도 같이 붕괴하며 동감합니다. 유튜브 강의하실 때 막 화도 내고 그러시나 보죠? 화 안 내려고 노력을 하는데 네. 이렇게 연출 촬영이다 보니까 혼자 하면 좀 약간 밋밋해서 저희 연구실에 이렇게 항상 맥주가 비치돼 있습니다. 맥주를 한 잔씩 마시고 촬영을 해서 제가 평상시에 만나면 말도 좀 부드럽고 약간 그런 편인데 네. 유독 강의만 좀 그렇게 보이나 봅니다. 그렇군요. 아니, 저도 황현필 네. 역사 특강 그 유튜브 보면 어느 부분에 가서는 뭐 선생님이 그런 맛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원래 역사라는 과목이 그 인물을 도마에 올려놓고 해부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네. 꼭 객관적이고 중립적이어야 한다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러면 그 역사는 저는 죽어있는 역사라고 생각합니다. 네. 역사가 해석이 들어가야 네, 재밌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도 동감합니다. 맞습니다. 박준재 청취자께서 일구 동생 잘 듣고 있네. 준재 형님 감사합니다. 무슨 띠세요, 형님? 자, 오늘은 자, 어떤 오늘, 강의를 네. 해주실 거예요? 자, 요즘 이제 백선엽 장군 때문에 좀 이렇게 서로 간에 진영 간에도 말들이 많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전쟁에서 독보적인 영웅은 아니지만 실은 백선엽 장군만큼 훌륭하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네. 근데 유독 이제 백선엽 장군이 이렇게 많이 인지도가 조금 있는 6.25 전쟁의 영웅이다 보니까 또 하필 백선엽 장군의 친일 적이 있고 그래서 이야기가 이렇게 왈가왈부하는데 오늘은 우리가 왜 이렇게 친일파 청산을 하지 못했나? 친일파 청산에 실패했던 진짜 이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네. 기대가 됩니다. 자, 오늘 황캐리 황현필 선생님께서 친일파 청산을 실패했던 진짜 이유에 대해서 강의를 해주실 건데요. 지금부터 한 15분 정도 일단 강의를 해주실 예, 거죠?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현필의 역사 강의 네.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사를 가장 역사답게 가르친다고 자부하는 황현필입니다. 친일파 청산을 이야기하려고 이제 시작하다 보면 항상 일단 여운형 선생님 이야기를 먼저 할 수밖에 없습니다. 1940년대 우리가 해방을 맞이하기 직전에 해외의 최고 독립운동 단체는 다들 아시다시피 충칭에 임시정부가 있었고 물론 임시정부 산하에는 한국광복군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화북 지역의 예난에는 조금 사회주의 계열이긴 합니다만 김두봉을 중심으로 하는 화북조선 독립동맹이라는 단체가 있었고 또 조선우용군이라는 산하부대가 있었죠. 근데 국내에는 이제 여운형 선생님이 활동을 하시면서 1944년에 조선건국동맹이라는 단체를 만들어 놓고 있었는데 하루는 이 여운형 선생님 집으로 1945년 8월입니다. 우리가 해방을 맞이하기 한 10일 전쯤에 엔도 총감이 찾아옵니다. 일제강점기에 조선총독부 총독 다음에 정무총감, 경무총감이 있는데 그럼 총감이면 총리급이라는 인물이죠. 네. 갑자기 총리급 엔도가 여운형 선생님 집에 찾아오니 여운형 선생님도 좀 놀랐나 봐요. 이거 조선건국동맹 들켰나 보구나. 근데 엔도가 굉장히 공손합니다. 그래서 차를 한 잔 내주시라. 그래서 여운형 선생님이 엔도에게 너 왜 왔냐라고 물어보니까 우리 일본이 제가 꼭 요즘 이렇게 대화를 하다가 일본인의 그 말을 설명하는 과정에 꼭 저도 모르게 우리 일본이라는 말을 해가지고 이거 반성합니다. 엔도 표현입니다. 우리 일본이 미국에게 항복을 합니다. 더블 코트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인용구. 조선은 독립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운형 선생님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래? 근데 네가 나한테 왜 왔냐? 지금 현재 한반도에는 60만 명의 일본인이 살고 있는데 일본인이 2차 세계대전에서 패배하고 조선이 독립된다라고 하면 아마 조선인들이 폭동을 일으켜서 우리 60만 명 일본인들의 생명을 장담할 수 없으니 선생님께서 우리 60만 일본인이 무사히 일본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십사 찾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여운형 선생님이 담배 한 개치 태울 시간을 달라. 담배 한 대 태우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는 지금까지 일본 제국주의의 식민 통치가 싫었지 일본인 개개인을 미워한 거 아니다. 너희들 무사히 돌아갈 수 있도록 내가 최선을 다하겠지만 대신 내가 요구하는 조건 5가지를 조선 총독에게 알리라 이런 이제 5가지 요구 사항이 있는데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뭐냐면 우리 민족 지도자들 중에 우리가 해방을 맞이할 걸 가장 먼저 알고 있었던 인물이 여운형이고 그렇군요. 그래서 1945년 8월 15일 우리가 해방을 맞이하자마자 여운형이 그 우리가 해방된 날에 조선건국준비위원회 건준 약칭입니다. 건준이라는 단체를 만듭니다. 많이 들었던 그렇죠, 단체인데, 그렇죠. 건준. 근데 아무래도 이제 일본이 패망하게 되면 행정 치안의 공백 상태가 생기니까 건준을 만든 여운형 선생님이 전국 각지에 140여 개 군의 치안대를 설치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한 달 정도 시간이 지나서 9월 달이 됐는데 미군이 진주한다는 소리를 듣고 여운형 선생님이 정부적 성격을 띤 단체가 있어야 혹여나 한반도 남쪽에 미국이 들어오더라도 협상 테이블에서 조금 불리하지 않겠다라고 해서 건준을 조선인민공화국으로 개편을 합니다. 약간 국가적 성격을 띱니다. 줄여서 이걸 또 약칭 인공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운형 선생님이 인공에 이승만을 주석으로 내세웠습니다만 이승만은 물론 불참을 했죠. 근데 이 인공이 앞에 건준이 유지하고 있었던 전국 각지 치안대를 인민위원회로 개편을 합니다. 네. 자, 그러면 여운형 선생님이 전국 각지 인민위원회를 깔아놨는데 북한에는 소련이 들어왔죠. 소련 네. 군정이 남쪽에 미군정이 들어오는데 소련군 사령관 치스차코프 포고문 내용을 보면 조금 포고문 내용 기분이 좋습니다. 당신들의 해방을 축하한다. 건국은 너희들의 능력하에 달려있다. 막 이런 내용으로 들어오고 근데 이제 9월 7일 날 메가더 포고문이 발표되는데 메가더 포고문 1조에 보면 38도선은 본관의 명령을 따라라. 5조를 보면 공용어는 영어다. 이렇게 기분 나쁘게 들어왔기 때문에 실제로 학계에서는 이걸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소련은 해방군으로 들어왔고 미군은 점령군으로 들어왔다. 이게 옛날 금성교과서 교과서에 실렸기 때문에 이명박 정권 때 자편양 논란 시비가 걸려가지고 다 사라진 문장인데 이건 이제 학계의 해석이지만 그러면 소련은 착한 나라고 미국은 나쁜 나라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1940년대 그러니까 일제강점기에 아무래도 제국주의에게 저항하고 가장 치열하게 독립운동했던 사람들은 사회주의 계열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막 해방을 맞이할 1945년 무렵에는 당연히 사회주의자들이 대중적 인기가 큽니다. 그러니까 소련 입장에서는 너희가 빨리 나라를 건국하면 한반도에 자신들의 위성 국가가 생길 거라는 자신감이 있었던 거고 미국 입장에서는 어찌됐든 간에 시간을 끌면서 한반도 주민들에게 자본주의의 달콤함을 심어주고 공산주의의 무서움을 알려야 될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들어왔던 건데 이제 우리가 가슴 아픈 건 뭐냐면 1945년 해방을 맞이했을 때 실제로 일본의 군인들 중에 할복 자결한 군인들도 있었고 또 전범으로 죽어 나가야만 할 장성들도 있었습니다만 아니 자국이 패배했으니까 슬프긴 했겠지만 일본인들의 99.9%는 자신들의 생명과 목숨과 이 전쟁의 결과는 하등 상관이 없습니다만 실제로 일본이 패망하고 우리가 독립했을 때 가장 두려웠던 건 누굴까요? 바로 외국 친일 행위를 했던 네. 친일파들. 그렇죠. 반민족 행위자들이 행위자들이 굉장히 두려운 상황입니다. 이들의 당혹감 이제 세상이 바뀌어버리는 그렇죠. 세상이 거니까. 바뀌어버리고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1945년 8월 15일부터 독립운동했던 사람.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해서 친일행위 하다가 해방 막상 직후부터 그렇죠. 독립운동했다. 일본이 사라지니까 태극기 들고 대한독립 만세를 이제 가장 크게 왜냐하면 살아야 되니까. 그쵸. 근데 거의 대다수의 친일파들이 무서우니까 밤에 야반 도주 가족들하고 이사를 가기도 하고 산에 숨어들기도 하고 그럼 가족들이 몰래 가서 밥을 뭐 갖다 주기도 하고 그랬는데 실은 소리 없이 이렇게 친일파들이 척결된 경우도 상당히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문제는 소련은 북한 쪽에 들어오면서 그러니까 여운형이 정부에 깔았던 인민위원회의 자치를 인정을 했는데 미군정은 인민위원회의 자치를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친일파에 대해서는 그 동네에 친일행위했던 사람들을 그 동네 사람들이 제일 잘 알거든요. 물론 그렇다고 북한이 100% 친일파가 숙청된 건 아닙니다. 북한 내 나름 권력직에도 은근 친일파들이 좀 있었던 건 팩트고 사실이니까. 근데 남한에서는 인민위원회가 미군정에 의해 깨어지게 되면서 이 메가더 포고문을 제가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 메가더 포고문 2조에 보면 일제강점기 그러니까 지금까지 공공기관에 근무했던 사람들은 그 자리 그대로 머물러라 이런 문장이 들어갑니다. 바로 이 메가더 포고문의 2조가 친일파들을 살려주는 문장이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죽을 날만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메가더 포고문 2조가 발표되니까 네. 예전에 자신의 권력직에 다시 재임용된과 동시에 그 상관직 고위 관료를 차지하고 있었던 일본이 다 나가버린 입장에서 당시 미국은 한반도에 진주할 때 군인들만 들어왔거든요. 행정관료가 들어온 게 아니기 때문에 군인들이 한나라 통치가 너무 힘든 거죠. 그러다 보니까 행정 경험이 있어야 되는 친구들을 고르다 보니 또 하나 당시 미국 입장에서는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같은 동양인에게 식민 지배를 받아도 민족과 국가를 배반하고 친일 행위를 했던 사람들은 당연히 우리 미국에게도 잘할 것이다. 네. 진짜 그대로 먹혀든 거죠. 그러니까 친일파들은
어찌 보면 미국이 살려준과 동시에 더 큰 권력을 그러네요. 얻게 됩니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일제강점기 유명한 고문기술자 같은 노독술이 서울시 수사과장으로 승진하는 막 이런 상황이 생겨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친일파들이 미군정이 끝나는 48년 8월 15일까지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될 때까지 한반도 남쪽에서는 친일파가 숙청되지 않았고 북한에서는 동네마다 인민위원회가 친일파를 좀 숙청했던 건데 잠깐만요. 그 네. 여운형 선생이 만들었다는 인민위원회는 예, 예. 남한에만 있었던 게 아니고 전체 전국에, 그렇죠. 전체 다 있었던 거예요. 한반도에 약 140여 개 군에 깔렸던 그런데 겁니다. 우리 남한에서는 그걸 인정을 안 했던 거고 미군이 미군정이 들어와서. 시작되면서 38도선 이남은 합법적인 정부를 우리 미군정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미군정이 김구 선생님의 임시정부와 그다음에 여운형의 건준, 인공 그리고 인민위원회 이런 걸 전혀 인정하지 않았죠. 그래서 이제 김구 선생님의 한국 광복군도 무장해제당하고 개인 자격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었던 거고. 근데 이제 이승만 정부가 딱 수립되고 난 다음에 당시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승만 정부에 바라는 가장 큰 열망 두 가지가 북한처럼 땅을 달라, 토지 달라, 토지 개혁이었고 하나는 북한처럼 친일파 처벌해달라. 그래서 이제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자마자 국회에서 원래 이제 대한민국 정부 수립되기 직전에 48년 5월 10일 날 50총선이 처음 치러지는데 그때 젊은 무소속의 소장파 국회의원들이 굉장히 많이 당선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정부 수립되고 한 달 후인 9월 달에 벌써 반민족행위 처벌 법이 제정이 돼요. 그걸 이제 줄여서 반민법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반민법에 입각해서 친일파들을 처벌하기 위한 반민족행위처벌특별위원회 반민특위가 구성이 됩니다. 그리고 49년 1일부터 이제 진짜 반민족 행위자를 처벌하기 시작하는데 일본으로 잡혀왔던 게 당시 조선의 최고 부자 화신백화점의 사장 자신의 돈으로 일본의 공군기 2대 헌납했던 박흥식 막 일본으로 잡혀왔던 게 그 유명한 고려대학교 동상 김성수의 친동생 뭐 김현수 김성수는 친일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고요. 그리고 이제 일제강점기 일본의 그 식민지배에 동조하자 이제 자치론자라고 제가 이야기하겠습니다. 쉽게 뭐 최남선이라든지 이광수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끌려오는데 이게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최남선은 김이독립선언문을 쓴 사람이고 그렇죠. 이광수는 28독립선언문을 쓴 사람인데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이 3.1 정신을 계승하자고 해서 만들어진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교육 현장에서 3.1운동에 김이독립선언문을 학생들에게 암기를 강요하지를 못합니다. 왜냐 하필 친일파가 쓴 김이독립선언문이기 때문인 것도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들과 함께 최린 같은 인물들이 같이 함께 끌려왔는데 이광수나 최남선은 내가 일제강점기 그렇게 일본에 동조하는 글을 썼던 것들은 일제강압에 의해 그랬던 거다. 우리는 친일하려는 의지가 없었다라고 하는데 그 반민특위 회의장에서 최린이 그 둘을 향해 쌍욕을 합니다. 그리고 최린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나는 정말 우리 민족이 독립될 거라는 걸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 그래서 우리가 일본인들에게 차별받고 2등 시민으로 살아가는 게 너무 가슴 아팠기 때문에 차라리 우리가 일본으로 동화돼서 조선인들이 차별받지 않는 세상을 살게 하고 싶었다. 그래서 내가 친일을 했는데 막상 우리 민족이 독립이 되고 보니 내가 우리 민족에게 정말 씻지 못할 죄를 지었다. 나를 종로 사거리에 밧줄로 묶고 우리 백성들이 나를 돌로 쳐서 죽여도 나는 할 말이 없다. 이렇게 참여하고 반성을 그렇죠. 한 분이네요. 그거는. 그렇죠. 이렇게 최린 같은 경우는 반성했고 이제 이광수나 최남선은 끝내. 근데 문제는 반민특위에서 이렇게 친일파들을 잡아들이고 있는데 당시 이승만 정부가 굉장히 소극적 태도를 띱니다. 이승만이 여기저기 연설 가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기저기 빨갱이들이 날뛰니 이때 이 빨갱이들을 잡아들이는 반공투사를 친일파라고 잡아들이는 반민특위는 누구를 위한 단체냐. 이거 해석되십니까? 그러니까 막 해방 직후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48년 10월 19일 날 여수 순천 사건도 있었듯이 네. 빨갱이들을 잡아들이는 반공투사를 그러니까 친일파들은 자신들을 살려준 게 미국이고 물론 지금 대한민국은 세계 초강대국 미국과 친하게 지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근데 그 당시 친미의 뿌리는 실은 친일인 거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 친일파들이 자신들을 죽이려고 하는 사회주의자들을 먼저 죽여야 되니까 반공을 외쳤던 거고 그래서 그 친일파들을 잡는 반공투사를 잡아들이는 반민특위는 대체 누굴 위한 단체냐. 반민특위가 빨갱이를 위한 단체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반민특위가 주춤합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 무렵에 국회 뿌락치 사건이라는 게 조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당시 소장파 젊은 10명의 국회의원들로 구성된 게 반민특위인데 그 국회의원 중에 상당수가 김일성의 간첩이었다라고 해가지고 사형을 당한 일이 벌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지명도 있고 무게감 있는 인물을 반민특위가 잡아들이기는 어려우니까 민중들이 가장 잡았으면 하는 사람들을 이제 잡아들이기 시작합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일제강점기 유명한 고문기술자 노독수를 잡아들입니다. 노독술. 그래서 이제 노독수를 잡아놓고 이제 조사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1949년 6월 6일 경찰들이 국회를 습격해서 노독수를 구출을 해버리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노독술이 영웅인 것 네. 마냥. 근데 일개 경찰이 국민의 대변기관인 국회를 습격했다. 이게 정부 이승만 정권의 비호가 없었으면 이건 말도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노독술이 구출되어 가면서 사실상 반민특위 활동은 실패로 돌아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때 당시 국회는 지금 서울시 옆에 있는 그렇게 아까 그렇게 민감한 거 질문하시면 그렇습니까? 예. 제가 그거는 잘못. 왜냐하면 그렇죠. 지금 여의도 국회의사당이 언제 건너왔는지를 제가 잘 몰라서. 뭐 49년 때는 그때는 당연히 거기 있겠죠. 그렇겠죠. 지금 시의회 건물을 쓰는. 그러면 거기에 하여간 노독술이 구출되면서 그러니까 우리는 예를 들어서 이렇습니다. 그 약간 처벌받는 몇 명이 있습니다. 근데 사형을 시켜야 될 사람이 무기징역 됐다가 이렇게 집행유예로 풀려나가고 몇 명 정도 구류 생활하다가 풀려나온 형국이기 때문에 우리는 법적으로 단 한 명의 친일파도 처벌하지 못한 가슴 아픈 역사를 가지고 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이건 제가 만들어낸 말이긴 합니다만 우리 단재 신치호 선생님께서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이 조선 역사상 1000년대 최대 사건이라는 표현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묘청은 자주적이고 진취적인데 이 자주적이고 진취적인 묘청이 사대적이고 보수적인 김부식에게 패함으로 인해서 우리 역사가 앞으로 특히 조선왕조 500년이 사대적인 게 가장 가슴 아팠기 때문에 묘청의 난이 1000년 동안의 최대 사건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앞으로 저는 300년, 400년 우리 대한민국이 계속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후손들이 봤을 때 바로 이승만 정권의 이 친일파 처벌 실패가 저는 500년, 1000년 동안의 가장 중요한 역사적 사건이었다라고 이야기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남북이 쪼개져 있는 이 좁은 나라에서 지금 현재 진보와 보수, 좌와 우의 대립, 가진 자와 못 가진 자의 대립, 뭐 지역 감정까지 요즘 남녀 간의 갈등까지 노인과 젊은 사람의 대립까지 이 갈등의 원인은 결과적으로 친일파가 처벌되지 않았기 때문에 생겨난 거기 때문에 이 친일파 처벌 실패는 굉장히 가슴 아픈 사건이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한 딱 15분 걸렸습니다. 15분 나왔습니까? 네, 친일파 청산을 실패했던 진짜 이유에 대해서 황현필 선생님의 강의를 들어봤습니다. 저는 아까도 중간에 짧게 질문을 드렸습니다만 그 건준 인민위원회 여운영 선생 그게 저는 남쪽에만 그 인민위원회가 설치가 되고 그런 줄 알았더니 이미 조선 팔도에 다 설치가 됐었던 인민위원회가 거군요. 설치될 때는 조선에 그랬다가 이제 미군하고 소련이 진주하면서 남쪽에서는 그게 이 효력을 발휘 못했고 북측에서는 그게 효력을 발휘했고 예전에 야인시대 드라마 보시면 김두한 나왔던 드라마 젊은 김두한이 있었고 늙은 김두한 있지 않았나요? 그 김영철 씨가 그 역을 하신 약간 나이 든 김두한은 총을 들고 다녔잖아요. 그게 인민위원회를 깨는 장면들입니다. 그렇군요. 한 청취자께서 같은 황 씨로서 경의를 표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저는 역사를 학교에서 그 배웠을 때 머리에 안 들어오더니 방송에서 역사를 가르치시는 분들에게 많이 배웁니다 하시면서 또 문자 보내주셨어요. 네, 이렇게 오늘 뜻깊은 시간 가져보시면은 그렇구나 우리 역사 좋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아까 그리고 소련의 누구라고요? 무슨 치스차코프 사령관입니다. 치스차코프 사령관. 그 어려운 러시아 이름까지 다 기억을 하시고. 정말 대단하십니다. 먹고 살려고 그랬습니다. 그게 아니죠. 대단하십니다. 네. 지금 시각 3시 29분입니다. 교통 상황 듣고 와서요. 질문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황현필의 월간 역사 특강. 오늘은 친일파 처벌을 우리가 왜 실패했는지 그 이유에 대한 강의를 좀 들었고요. 네. 강의를 들으면서 몇 가지 궁금한 게 생겼어요. 질문을 좀 하나씩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승만 전 대통령이 친일파 청산을 제대로 하지 않는 거 많이들 알고 계시잖아요. 이승만은 대체 왜 친일파 처벌에 소극적이었던 건지에 대해서 좀 궁금하더라고요. 좋게 이야기하자면 이승만 전 대통령이 당시 친일파 처벌보다도 공산주의에 대한 미움이 더 컸다. 그러면 그게 가장 논리적으로 보수분들이 합리적으로 좋게 듣고 싶어하는 이야기일 것 같고 제가 생각할 때 이제 당시 어차피 북한은 소련을 앞세운 김일성이 만약에 분단이 되고 나면 김일성이 북한 쪽을 장악해 갔을 때 남한은 과연 분단이 된다라면 누가 지도자가 될 것인가 당시 좌우 개념을 나눠 생각을 해보면 완전 좌편에서는 극좌라고 이야기합니다. 박헌영이 있었고 중도 좌파는 여운형이 있었는데 당시 박헌영은 공산주의자들의 거의 신적인 존재였고 여운형은 건준도 이끌고 있었지만 당시 학생 청년들의 절대적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우파는 중도 좌파가 김규식 선생님 정도가 계셨다라고 하면 김규식 선생님을 가장 좋아했던 게 실은 미국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이승만보다 실은 김규식을 더 지지했고요. 왜냐하면 미국이 생각할 땐 김구 선생님도 좀 부담스러운 존재. 김구 선생님은 미국도 싫어, 소련도 싫어, 막 이런 약간 성격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김구 선생님이야 다들 아시다시피 임시정부의 그 여당이 한국독립당입니다. 줄여서 한독당이라고 하는데 한독당의 지지를 받고 있었는데 이승만은 거의 이제 호텔 생활을 미국에서 하고 있었고 개인 생활을 했기 때문에 물론 임시정부 초대 대통령이었고 당시 해방 직전에 미국의 라디오 소리 보아라는 방송에 나와서 그 특유의 떨리는 목소리로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 그렇죠. 우리가 이제 독립을 준비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많이 알려지면서 지명도는 상당했습니다만 조직이 없는 상태였는데 실은 국내 남한에서 가장 큰 조직은 일제강점기 친일지주 자본가 세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김성수나 송진우 이런 인물을 필두로 하는 건데 물론 송진우는 친일파는 아닙니다만 이 김성수 송진우가 원래 여운형이 인공을 수립할 때도 여운형이 함께 하자라고 했습니다만 이때 김성수와 송진우가 뭐라고 했냐면 우리는 충칭 임시정부의 김구 주석이 오시면 그분을 추대할 것이다. 그런데 정말 김구 선생님이 국내로 돌아오셨고 이 송진우와 김성수가 김구 선생님이 머무시는 곳에 가서 만났는데 지금처럼 뭐 카메라가 따라 들어간 것도 아니고 당시 경교장에서 무슨 대화를 나누는지는 알지를 못합니다만 김구 선생님을 만나고 온 두 사람의 얼굴빛이 안 좋았고 김구 선생님이 그러지 않으셨을까요? 내가 이렇게 해외에서 가열차게 독립운동했던 거는 해방된 내 나라에서 당신들 같은 사람을 용서하지 않기 위해서다 이런 이야기 하지 않으셨을까가 제 생각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들 입장에서 살기 위해서 이승만을 찾아간 거고 이승만 입장에서는 조직이 없는 상태에서 서로 그 한민당과 이승만 사이에 필요 충분 조건이 맞아 떨어졌다. 또 마침 북한에서는 46년에 토지개혁을 하게 되니까 지주들이 토지를 강제 몰수당한 사람들은 당연히 남쪽으로 내려올 거고 아까 인민연회가 동네마다 친일파 처벌하니까 친일파 가족들도 아버지가 친일행위 하셨어도 모시고 내려가야죠. 북한에서 그러니까 내려와야 되고 또 기독교 탄압합니다. 북한은. 그러니까 북한에 특히 평안도에 굉장히 많이 살았던 기독교인들이 남쪽에 내려오면서 우리나라 기독교가 약간 좀 반공적 성격이 보이는 거고 그다음에 깡패들도 탄압합니다. 북한이. 그러니까 서북청년단 내려오죠. 시라소니를 필두로 해서 그들이 내려오면서 전부 다 이승만과 어우러져서 반공 세력이 형성되게 되는데 그들의 지지를 받고 이승만이 이제 대한민국의 초대 대통령이 됐는데 친일파를 처벌하게 되면 자신의 손발을 자르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친일파 청산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었다.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안타깝네요. 조정래 선생의 그 아리랑 그 대하소설 그 중에 이 이제 일제 강점기 때 이야기 나와요. 거기 보면 지식인들이 그때 그랬다는 거예요. 이 어차피 일본 강점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 그런 세대는 그때 당시만 해도 앞으로도 일본의 조선 지배가 200~300년간은 계속 될 것이다라는 게 당시의 사회적 분위기였다. 그 아리랑에 보면 이제 그런 구절도 나오긴 하는데 이게 보니까 그 일제 강점기 때 태어나신 분들 이런 분들 보면은 예를 들면 제 선친 같은 경우가 29년생이거든요. 이런 분들은 그냥 일제 시대 때 태어난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태어나 보니 일본 사람인데 일본인 시대인데 일본을 위해서 일했다고 해서 비판을 받을 수 있느냐. 이제 아까도 황 선생님께서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떤 정리를 하면서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긴 합니다만 뭐 개인적인 생각이죠. 뭐 이게 뭐 결정된 생각이라는 건 없는 거니까. 우리가 친일을 이야기할 때도 생계형 친일과 권력형 친일로 조금 구분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태어나 보니 일본이었고 내가 동생들이 많아요. 가난한 집에 태어났는데 공부를 잘해요. 큰아들이. 공부를 잘해서 어디 기관이나 조선총독부에 가서 그냥 서류 보는 일을 하고 월급을 받아서 동생들 먹여 살렸는데 그분을 우리가 친일파라고 단죄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근데 굳이 친일 행위를 안 해도 충분히 먹고 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권력형 친일. 그런데 권력형도 정확하게 이제 기준을 둡니다. 예를 들어서 일반적으로 일본군에 근무했다고 하더라도 소장가 그러니까 중령급 이상만 돼야 친일 인명사진에 등재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백선엽 장군이 일제강점기에 몸담았던 간도 특설대 같은 경우는 조선인이 조선인을 토벌하는 부대였기 때문에 간도 특설대에 이름을 올리면 아주 하위 장교나 그냥 사병도 친일 인명사진에 등재가 되는 거죠. 백선엽 장군은 본인이 자원해서 갔다는 거 아닙니까? 간도 특설대. 간도 특설대. 근데 이제 제가 이 말씀을 조금 드리고 싶은 게 예를 들어서 내가 태어나 보니까 일본이었어요. 그런데 또 일본은 내 아버지들의 나라, 내 할아버지 나라를 되찾기 위해서 독립운동 하신 분들이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생계형 친일이 아니라 이 독립운동 하신 분들에게 총구를 겨눴거나 일본의 식민지배에 앞장서고 우리 조선인들을 징용이나 징병으로 끌고 가는 과정에서 그들의 동조하는 글을 썼던 지식인들은 용서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좋습니다. 황선필 선생님 이제 생각이고 황성필이 아니라 황현필. 옛날에 MBC 사장. 그렇습니까? 그때 가지고 저 입사했는데
50 때였거든요. 황자, 성자, 삼자 필자 쓰시던데 필자. 청와대 대변인하다. 죄송해요. 황현필 선생님 알겠죠. 제가 황선필이라고 그랬어요. 그래 그때 파악하고 그랬었는데 저희가. 자, 계속해서 또 질문 좀 드려볼게요. 네. 뭐 말씀하신 거에 좀 이어서 질문을 드려보면은 그래도 이제는 사회적 통합을 해야 할 때다. 언제까지 친일인가 뭐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그렇죠. 분들도 계시거든요. 선생님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제 생각도 그렇습니다. 더 이상 대한민국이 이렇게 양분돼서 나눠서 이렇게 국민들이 서로 다투는 모습이 이게 어떤 첨예한 사건 저만 하더라도 유튜브에 영상을 올리면 생각이 그 중도가 없습니다. 극에서 극으로 나눠지더라고요. 네. 너무 안타까운데 문제는 댓글 뭐냐면 달리는 그렇죠. 게요? 네. 근데 친일에 대해서 당연히 용서하고 미래적으로 나아가고 통합해야 된다는 건 너무 좋은 말인데 네. 문제는 그 친일파들이 먼저 자신의 반민족 행위에 대해서 민족과 국가와 인정하고. 우리 국민 앞에 사죄를 했냐는 네. 말씀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그들의 사죄가 먼저 선행이 돼야 우리가 그래 과거사는 잊고 이제 앞으로 나아가자고 네. 깨어날 수 있는데 그렇죠. 그들이 그렇죠. 사죄하지 못했고 또 하나 그들이 오히려 대한민국의 지배계급이 돼버리고 기득권층이 되어가지고 한때 자신들의 조상들이 그리고 또 그들이 그렇게 매국행위하면서 친일했던 그 나라 일본에 대해서 여전히 친일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었을 때 이게 통합이 과연 가능한가라는 네, 네. 생각을 해봅니다. 아까 그 여운현 선생이 해방 전 예. 열흘 전에 일본의 엔도인가 예, 예, 네, 맞습니다. 네. 찾아왔을 때 예. 그랬다는 거 예, 얘기하셨잖아요. 예. 나는 일본 사람이 싫은 게 아니라 예. 일본을 우리 식민 강제 통치. 네. 예, 점령하고 있는 일본 정권이 싫다. 예. 지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일본에 대한 일본인 개인 개인에 대한 것은 미워하는 게 별로 없지만 예. 우리 역사를 왜곡하고 그렇잖아요. 이런 일본 정권 반성하지 않는 일본 정권 극우 정권에는 미워할 수밖에 없는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참 그 역사를 공부하다 보면 이렇게 교훈을 얻어가는 부분이 많은데 그 엔도와 여운형이 만났을 때 실은 엔도가 여운형을 먼저 찾아갔겠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실은 누구를 먼저 찾아가냐면 송진라 김성숙 쪽 친일 행위 약간 근접했던 그런 네, 지주 네. 자본가를 먼저 찾아갑니다. 거기 가면 말이 그렇죠. 좀 쉽게 통하겠죠. 그렇죠? 야 일제강점기 우리가 잘해줬으니까 우리 좀 살려줘 그랬더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딱 변절합니다. 아 그래요? 예. 근데 여운형 선생님은 워낙 일제강점기도 큰 소리 칠 걸 치고 살아셨던 분이기 때문에 알았어. 일본인들은 무사히 돌아가게 해줄게. 이게 어떤 삶이 멋있는 삶인지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그랬구나. 예. 네. 그리고 말이에요. 지금 이 백선엽 장군 이 별세하면서 이 안장 지역을 놓고도 좀 논란이 많았는데 지금 국립묘지 동작동 서울 현충원 있잖아요. 예. 여기에 68명의 친일파가 안장돼 있다고 들었는데 예. 대표적으로 어떤 친일파 인물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거의 군인 장성 출신들이 많습니다. 육군 참모총장 출신이 많은데 예. 대표적으로 그 김창룡 같은 인물, 이승만 정권 때 이승만 대통령의 양자 소리를 들었던 북한에서 그렇게 일본의 앞잡이 역할을 하고 친일행위 하다가 북한에서 반민특위 같은 곳에 잡혀서 끌려가려다 탈출해서 남한에 건너왔고 남한에서 쓰리스타도 됐고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김구 선생님을 안두희가 죽였다라고 우리가 많이 알고 있습니다만 네. 그 안두희의 뒤에는 바로 김창룡이 있었다 이렇게 거의 학계에서는 인식을 하고 있는데 그런 네. 인물이 국립묘지에 묻혀 있는 게 좀 아쉽고 이응준이라는 우리나라 초대 육군 참모총장까지 하셨던 분인데 이 양반도 일본에서 대자 생활을 하셨는데 묻혀 있는 것 자체가 아쉽긴 아쉬운데 이분이 묻혀 계신 곳이 그 서울 동작동 국립묘지에서 풍수지리적으로 가장 좋은 곳에 또 묻혀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아쉽죠. 네. 예. 외국의 그 반민족 행위자 처벌 사례. 그러니까 제가 보통 강의할 때 프랑스 사례를 여러 번 듭니다. 우리는 일제강점기 35년간 시민 통치를 받았고 프랑스는 독일에게 친나치 BC 계례 정부라고 하죠. 페탱에 예. 한 5년 정도 지배를 받았는데 네. 나중에 이제 드골이 망명 프랑스를 이끌면서 저항을 하다가 아이젠하워와 노르망디 상륙작전을 해서 파리를 탈환하면서 친나치 행위자를 처벌하는데 사형을 1만 명 가까이 구형을 합니다. 살벌했다며? 5년 동안의 친나치 행위자를 1만 명 가까이 사형을 하고 이 사형당한 사람들 중에는 특히 지식인 계층, 기자들도 되게 많았다는 그렇죠. 거예요. 언론인들 용서가 안 된다라고 했고 감옥에 이제 갇히게 되는 친나치 행위자까지 합치면 20만 명이 육박한다라고 하는데 그러면서 당시 프랑스 이제 초대 대통령이 된 두골이 무슨 말을 했냐면 앞으로 프랑스가 외세의 지배를 받을 지연정 민족을 배반하는 자는 나오지 않을 것이다. 이 프랑스 그렇죠. 땅에서는 예. 이렇게 반민족 행위자에 대한 처벌을 이렇게 했으니까. 그 앞에 멘트는 뭐였냐면 드골이 나는 프랑스의 대통령으로서 꼭 해야 될 일을 했지만 분명히 억울하게
죽은 사람도 있을 거고 감옥에 갇힌 사람도 있을 거다. 네. 그렇잖아요. 무슨 네, 말인지 그쵸, 가시죠? 그렇죠. 그렇지만 나는 해야 될 일을 했다. 물론 지금 후세 평가에는 그때 친나치 행위 처벌이 너무 잔혹했다라는 분명히 그런 주장도 나오고는 있습니다만 네. 네. 하여간 우리나라랑 대비되는 거고 실은 네. 프랑스보다 당시 뭐 유고라든지 체코라든지 폴란드라든지 인구 구성 비율로 따지면 친나치 행위자를 더 강하게 처벌합니다. 근데 우리는 대한민국은 단 한 명의 친일파도 처벌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게 비교가 되긴 하죠. 네, 네. 그 유럽의 그 당시 40년대 그 2차 세계대전 중에 있었던 레지스탕스 예. 그 영화들 많잖아요. 그렇죠. 뭐 저 프랑스 사람들 레지스탕스 활동하면서 예. 뭐 죽은 사람들도 많고. 예. 그러니까 이런 경우죠. 페탱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1차 세계대전에 프랑스의 국민적 영웅이었고 프랑스 이순신 장군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그 페탱이 나이 많이 먹고 늙어가지고 친나치에 동조하는 비씨 계례 정부를 이끄는 과정 때문에 페탱은 프랑스의 국립묘지에 묻히지 못했거든요. 그래요? 예. 오. 우리 3384번님께서 능동적 친일과 수동적 친일로 구분하고 싶습니다. 살기 위해서 한 친일과 부와 명예를 쌓기 위해 한 친일은 구분되어야 하겠지요. 예. 의견 남겨주셨습니다. 네. 또 계속해서 질문 드려볼게요. 이 경찰들이 반민특위를 공격했을 때 노덕술이라는 사람을 구출했다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얘기해 노덕술이 대체 어떤 인물인지 다시 한번 그러니까 정리를 좀 노덕술이 해주시죠. 네. 그냥 유명한 일제강점기 고문 기술자였다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당시 일본 내 경찰들도 깜짝 놀랄 정도로 고문에 대한 연구가 엄청 정말 진지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예를 들어서 광주 항일 학생운동 때도 많은 학생들 고문해서 죽이기도 했고 그런데 문제는 이제 이런 악질 친일 경찰이 네. 당연히 반민특위의 이름이 올랐고 처벌을 받아야 되는데 아니 반민특위가 되기 전부터 미군정에서 부활해가지고 서울시 수사과장까지 승진을 했고 이 노덕술이 그 유명한 김원봉을 잡아서 약산 김원봉.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김원봉은 어찌 보면 해외에서 그렇게 의열단을 이끌면서 일본인들에게 공포감을 심어준 이름 중에 한 명이 김원봉이었고 김원봉이 자신이 약간 사회주의적 성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고향이 경남 밀양이었기 때문에 네. 그 고향에 대한 그리움과 그것 때문에 한반도 남쪽으로 들어왔다가 당시 친일 경찰 노덕술에게 잡혀서 너 빨갱이지라고 고문을 당하니 집에 돌아가서 3일 밤낮을 호랑이 울음소리를 내면서 서러워서 울었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거든요. 너무 그게 진짜 대표인 게 노덕술. 목숨 걸고 마음이 진짜 그렇죠. 아프네요. 이영만리 타양에서 그러니까요. 정말 독립운동 하던 분을 네. 참 아, 괜히 사흘 동안 대성통곡하고도 그렇죠. 그래서 이제 김원봉이 48년 4월에 남북 협상운동이라는 게 전개됩니다. 네. 네. 그러니까 48년 2월에 남한 단독 선거 결정돼 가지고 분단이 결정이 돼 버리니까 당시 이제 김규식이 김일성에게 편지를 써요. 야 만나자. 너랑 나랑 둘라도 한번 분단을 막아보자. 그런데 이 김일성도 정말 머리를 잘 굴리는 게 김일성은 북한 정권을 수립할 준비를 다 해놓고도 불구하고 먼저 나라를 세우지 않습니다. 분단의 책임을 뒤집어 쓰기 싫었던 거죠. 그랬다가 50 총선이 거의 한 달도 남지 않은 4월 무렵에 김규식에게 한번 올라오시죠라는 답장이 왔고 김규식이 김일성을 만나러 간다고 하니까 이제 김구 선생님도 만나러 가겠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당시 청년 우익들이 김구 선생님에게 이 남한을 뭐 김일성에게 뭐 이렇게 바치려고 올라가는 겁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고 계속 반대하니 당시 김구 선생님이 3천만 동포에게 울면서 고한다. 3천만 동포에게 읍고함이라는 정말 명문의 글을 쓰셨죠. 나는 38도선을 가로배고 누울지언정 민족의 분단은 막아보고 싶다. 내 일신의 구차한 안위를 꾀하기 위해 민족의 분단을 획책하는 짓을 하지 않겠다. 대놓고 이승만을 비판한 겁니다. 그래서 그 김구가 올라간다라고 할 때 김원봉도 함께 가서 북한에서 15인 연석에 의해 참석을 합니다. 그랬다가 김원봉은 당시 대한민국 남쪽에서 굉장히 뭐라고 해야 될까? 생명을 유지하는데 힘들겠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김원봉이 또 가장 존경했던 인물이 여운형인데 여운형 선생님도 계속해서 테러 위협을 당하다가 47년 7월에 여운형 선생님이 돌아가셨고 여운형이 죽었을 때 우리 역사상 최초의 국민장을 합니다. 그 국민장의 장례 위원장이 바로 김원봉이었어요. 그랬어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김원봉이 또 계속해서 위협을 받기 때문에 어떤 공간에도 2시간 이상 머물질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살기 위해서 올라간 건데 월북을 이제 결국 그렇죠. 한 거죠. 보통 이제 남한 내에서 사회주의자임에도 불구하고 남한의 역사를 공부한 사람들에게 최고 독립운동가로 인정받는 게 여운형이나 김원봉인 이유는 뭐냐면 이들은 사회주의자이지만 우익, 민족주의 계열과 끊임없이 연대하려고 했고 조국의 독립과 통일을 위해 노력했던 네네.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남한의 역사가 좀 인정하지 않나. 그래서 어찌 보면 대한민국이 수립되기 겨우 넉 달 전에 북쪽으로 가버린 그 부분 때문에 그리고 한국전쟁 때
나름의 이제 북한군 장교였다는 그 부분 때문에 바로 이제 남한에서는 거의 맞죠. 근데 제가 아쉽습니다. 고등학교 다닐 때가 예. 70년대 후반인데 예. 그때만 해도 국사교과서에 여운형 선생 이야기는 기술이 돼 있는데 약산 김원봉에 대한 이야기는 제 고등학교 다닐 때 들어보질 못했어요. 그 이후에 대학 가가지고 이것저것 읽다가 약산 김원봉 얘기를 들었었거든요. 지금은 2005년도부터 근현대사랑 교과가 나왔다가 다시 한국사로 통합이 됐는데 네. 지금은 김원봉이 시험에 가장 많이 출제되는 독립운동가입니다. 잘 됐네요. 그래서 그거는. 우리가 이제 쓰리봉이라고 쉽게 이야기하는데 네. 너무너무 훌륭한 사람들이죠. 김원봉, 김두봉, 양세봉이에요. 너무 재밌지 않습니까? 그러네요. 봉봉봉인데 원, 원봉, 두, 두봉, 세. 세봉. 두봉 네, 세봉은 그러네요. 어떤 분들이에요? 이제 김두봉은 국문학자인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김구 선생님과 쌍벽이었죠. 화북조선 독립동맹을 이끌었다가 산하부대가 조선의용군이었는데 이 조선의용군이 들어오게 되면 이제 김일성은 소련을 앞세우고 들어왔기 때문에 마오쩌둥 세력이었던 조선의용군이 들어오면 당하게 되니까 조선의용군에 대해서 무장 해제를 소련이 명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마오쩌둥이 조선의용군을 잡고 차라리 중국 공산화에 도움을 달라라고 했고 그 도움 주고 난 다음에 김두봉이 북한에 들어가서 김일성과 정치적으로 화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은 북한 정권이 수립될 때 넘버 2가 김두봉이에요. 김세봉은? 양세봉. 아, 양세봉 참. 양세봉은 실은 이제 무장투쟁사의 최고 영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에서조차도 북한은 하는 짓이 좀 유치하긴 합니다. 왜냐하면 최고의 독립운동가는 김일성이고 김일성과 더 이상 비교될 만한 독립운동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차마 양세봉 이름을 김일성 이름 밑으로 못 내립니다. 그러니까 양세봉이 그 잠뱅이 부대라고 빤스 부대라고도 이야기하는데요. 압록강을 건너는데 정말 멋있는 일화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너무너무 용맹해가지고 농민병인데 사령관까지 간 케이스인데요. 양세봉이 이제 압록강을 건너려고 하는데 뒤에서 부하들이 바라보고 있는데 양세봉 장군이 고민을 하다가 한겨울인데 갑자기 모든 옷을 다 벗습니다. 그리고 총 하나 들고 팬티 하나 입고 압록강을 들어가 버리니 부하들 뒤에서 죽었다 그랬을 거 아닙니까? 근데 대장님이 옷을 벗는데 어떻게 옷을 그렇죠. 입고 들어갈 수가 없죠. 왜 그랬냐면 당시 무장투쟁하고 압록강 건너가서 주재소나 경찰서를 습격해야 되는데 겨울이다 보니까 옷이 얼어버리면 옷이 움직이기가 불편하니까 기동력을 발휘하기 힘들어서 고민했던 양세봉 장군이 옷을 벗고 압록강을 건넜죠. 그렇게 해서 습격하고 돌아오면 중국인들이 박수를 쳐줬던 그런 대단한 장군인데 실제로 만주에서 양세봉 장군이 죽으면 무장투쟁은 끝난단 말까지 있었고 그리고 이제 일본에 네. 어떻게 빠져서 알겠습니다. 죽게 되는데 네. 만주에서 유일하게 독립운동가 중에 동상 있는 장군이 양세봉 장군입니다. 그 엄동설안에 압록강을 건너셨어요. 그러니까 네네. 만주인들조차 최고의 독립운동가로 인정했죠. 또 한 청취자께서는 기억하지 않는 역사는 되풀이된다. 최일구의 네. 허리케인 라디오 역사 교육은 끊임없이 계속되어야 한다. 네. 말씀해 기억하지 주셨고요. 않는 역사는 되풀이된다. 이거 제가 만든 말입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지금 제 구독자 분이신 것 같은데 그러시군요. 기억하는 자들이 사라지면 역사는 왜곡된다. 예. 어쩜. 어제가 또 여운영 선생님께서 돌아가신 지 73주기라고도 또 청취자분께서 또 언급해 주셨습니다. 여운형 선생이 암살을 당하신 거예요? 아니면 자연사 하셨나요? 암살 기억이 안 나네 또. 한직을 청년에게 암살당했는데 예. 네네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뭐 친일파 청산이 실패했던 진짜 이유에 대해서 이제 강의를 듣고 질문도 드렸고 그랬는데 맞습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황 선생님, 친일파 청산을 꼭 해야 하는 이유 다시 한번 짧게 좀 정리를 해 주시면. 훗날 우리 후손들에게 좀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예. 친일파들은 호의호식을 다 누리고 살고 이제 갔습니다. 근데 이제 그 3대 4대까지 잘 살고 있는 반면에 우리 독립운동가 후손들은 너무 정말 고생 3대가 많이 빌어먹는다 하시죠. 이런 말이 네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정말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이 되려면 후손들이 우리를 봤을 때 21세기 대한민국 국민들은 이렇게 친일파에 대해서 역사로라도 단죄를 했구나. 네. 이게 남북이 분단돼 있는 시점에서 이게 정통성에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네. 자, 황현필 선생님 오늘 정말 고생 네, 많으셨고요. 다음 달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